안녕하세요. 뭔가 읽어주는 아저씨. 오늘은 2022년 3월 3일입니다. 곧 3월 8일 여성의 날이 다가오는데요. 날이 많이 따뜻해졌습니다. 코로나 확진자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지만 나름대로 마음속엔 자유로운 그 시절이 곧 돌아올 거라는 그런 희망을 가져봅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뼈도르 미할로비치 도스토옙스키의 죽음의 집의 기록 중에서 세 번째 챕터인 첫인상 시작해 보겠습니다. 엠쓰끼 가로 열고 나와 이야기를 나누던 바로 그 폴란드 사람 가로 닫고 그 쯔끼 씨가 나가자마자 완전히 술에 취한 가진이 취사장으로 굴러들어왔다. 휴무일도 아니고 모두 일터로 나가야 하는 날, 그것도 백주 대낮에 언제 불쑥 감옥에 들여다칠지 모르는 엄격한 사령관이 있고 유형수들을 관리하는 하사관이 감옥에 상주하고 보초와 상위 군인이 있는데도 한마디로 말해 이 모든 엄정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술에 취한 죄수를 보는 것은 죄수 생활에 관해 나의 생각 속에서 자라고 있던 모든 개념들을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그래서 감옥 생활의 초기에 그처럼 신비스럽기조차 한 모든 일들이 내게 명료해지기까지 나는 감옥에서 오랜 기간을 살아야만 했다. 이미 말했던 것처럼 죄수들에게는 언제나 자기들의 일이 있었고 이 일은 감옥 생활의 자연스러운 요구였지만 이러한 요구 말고도 죄수들은 돈을 무척이나 좋아해서 돈을 모든 것 이상으로 자기의 자유와도 견줄 만한 것으로 평가했으며 그래서 만일 돈이 호주머니 속에서 딸그랑거리면 그들은 벌써 위안을 받을 정도가 되는 것이었다. 반대로 돈이 없으면 그들은 슬프고 우울하고 불안하고 용기를 잃고 말아서 단지 돈만을 구하기 위해 도둑질도 마다하지 않을 지경에까지 이르렀다. 그러나 감옥에서 돈이 그만큼 귀중한 가치가 있다고는 하지만 돈이라는 것이 그것을 소유하고 있는 행복한 사람의 곁에 그렇게 오래 머물러 있지는 않았다. 첫째로, 그것을 도둑맞거나 몰수되지 않게 보관하기가 수월치 않았다. 만일 소령이 불시에 수색을 나와서 돈을 보기라도 한다면 그것은 지체 없이 압수되어 버렸다. 아마도 그는 그 돈을 죄수들의 음식을 개선하는 데 썼을지도 모를 일이지만 대부분 그 돈은 그의 수중으로 들어가 버리고 말았던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도둑 맞는 것이 제일 빈번한 일이었다. 누구 하나 믿을 수가 없었다. 물론 뒷나라에 가서는 돈을 아주 안전하게 보관하는 방법을 찾긴 했지만 언젠가 베트가 사람들이 거주했던 스타로두보프 마을에서 이곳에 오게 된 한 구교 노인에게 그것을 맡겼던 것이다. 그리고 비록 이것이 주제에서 벗어난 일이긴 해도 나는 그에 관해 몇 마디 말을 하지 않을 수 없다. 60살쯤 되었을까? 그는 백발의 왜소한 노인이었다. 그는 첫눈에 나를 몹시 놀라게 했다. 시원스러운 잔주름에 둘러싸인 그의 맑고 빛나는 눈동자를 즐거운 마음으로 바라보던 것을 나는 지금도 기억하고 있지만 그의 시선에는 고요하고 차분한 그 무엇이 깃들어 있어 그는 다른 죄수들과는 조금도 닮아 보이지가 않았다. 나는 그와 자주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살면서 그렇게 온화하고 선량한 사람을 만난 적이 없었다. 그는 중재를 지어 이곳에 오게 되었다. 스타로두보프 마을의 구교도들 사이에서 개종자들이 생기기 시작하자 정부에서는 그들을 고무하여 앞으로 있을 또 다른 개종자들과 반대파들을 위해 모든 힘을 기울여 이용하고자 했다. 다른 광신자들과 함께 노인은 그가 표현한 바처럼 신앙을 수호하기로 결심했던 것이다.
그래서 정교 신자들의 교회가 건축되기 시작하자 그들은 거기에 불을 질러버렸다. 주동자의 한 사람으로 노인은 강제 유형에 보내졌다. 그는 부유한 상인이었지만 집에 처자를 남겨둔 채 마음을 굳게 먹고 유형을 온 것인데 그러한 일을 맹목적으로 믿음에 따른 고통이라 생각했다. 어떻게 이 어린아이처럼 온화하고 겸손한 사람이 폭도가 되었을까? 그가 얼마간 살게 되면 어느 누구도 이런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으리라. 나는 몇 차례 그와 신앙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는 자기의 신념을 조금도 양보하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그의 항변에서 결코 어떠한 원한이나 증오는 찾아볼 수 없었다. 그런데도 그는 교회를 파괴했고 이 일을 부인하지 않았다. 아마도 자기의 신념에 따른 행동과 그 때문에 받게 된 고통을 영광스러운 일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았다. 그러나 아무리 자세히 그를 들여다보고 연구해 보아도 그에게서 어떤 허세와 자만의 징후를 나는 발견할 수 없었다. 우리의 감옥에는 대부분이 시베리아 출신인 다른 구교도들도 몇 명 더 있었다. 그들은 아주 성숙한 사람들이었으며 교활한 농부들이고 유식할 뿐더러 나름대로는 성서 해석에 일가견이 있는 자들이었다. 오만하고 건방지며 교활한 데다가 몹시 도량이 좁은 사람들이었다. 그러나 노인은 전혀 달랐다. 신학서적을 많이 읽은 사람이긴 하지만 오히려 그들 이상으로 그는 논쟁을 회피하고 있었으며 아주 격이 없는 성격을 가진 사람이었다. 그는 쾌활하고 웃음을 자주 지어 보였는데 그것은 죄수들이 웃는 것처럼 음산하고 냉소적인 웃음이 아니라 아이들의 천진함과 백발이 희끗한 노인에게 아주 걸맞는 그런 고요하고 환한 웃음이었다. 어쩌면 내가 틀렸을지도 모르지만 웃음을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는데 만일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의 웃음이 처음 만나서부터 만족스러운 것이라면 그 사람은 좋은 사람일 것이다. 감옥에서 노인은 누구에게나 존경을 받았지만 결코 허세를 부리지 않았다. 죄수들은 그를 할아버지라고 불렀으며 그에게 조금도 무례하게 굴지 않았다. 나는 그가 자기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주고 있는지도 조금은 이해하고 있었다. 그러나 자신의 유형 생활을 참아내고 있던 그 외적인 완고함에도 불구하고 그의 내부에는 그가 모든 사람들로부터 감추려고 애쓰던 깊고 치유할 수 없는 슬픔이 숨겨져 있었다. 나는 그와 같은 옥사에서 생활하고 있었다. 어느 날 새벽 3시쯤인가 나는 잠에서 깨어나 소리 죽여 우는 낮은 흐느낌을 들은 적이 있었다. 노인은 벽난로 가로치고 이전에 소령을 죽이고 싶어 했던 죄수가 밤마다 기도를 올리던 바로 그곳이다. 가로닫고 위에 앉아서 자기가 옮겨 적은 필사본을 보면서 기도를 올리는 것이었다. 그는 울고 있었다. 들어보니 그는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다. 하느님, 저를 버리지 마소서. 하느님, 저를 강하게 해주소서. 내 어린 자식들, 내 사랑스러운 자식들과 이제 다시는 만나지 못하리. 얼마나 슬픈 느낌이 드는지 나는 말을 이룰 수가 없는 듯하다. 그래서 바로 이 노인에게 거의 모든 죄수가 점차 자기의 돈을 맡기게 되지 않았나 싶다. 감옥에서는 거의 모든 죄수가 도둑이었다. 그러나 웬일인지 갑작스레 모든 죄수들은 노인이 결코 도둑질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는 것이었다. 노인은 어딘가에 자기에게 맡긴 돈을 감추고 있지만 그곳은 어느 누구도 찾아낼 수 없는 그런 은폐 장소라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었다. 뒤에 가서야 노인은 나와 폴란드 사람 몇에게 자기의 비밀을 일러주었다. 말뚝 한쪽 구석에는 얼른 보기에는 나무에 꽉 차 달라붙어 있는 옹이가 있는데 그것을 뽑아내면 나무에 커다란 구멍이 생겼다. 이 할아버지는 거기에 돈을 숨긴 다음 다시 그 옹이를 박아 놓았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찾아낼 수 없었던 것이다. 나는 지금 이야기의 주제에서 벗어나 있다. 나는 왜 죄수들의 주머니에는
돈이 남아나지를 않는가 하는 데에서 말을 멈췄다. 그러나 돈을 간수하는 노력 이외에도 감옥에는 그만한 근심이 있었다. 죄수들이란 자기의 본능에 따라 자유를 갈망하는 존재이기도 하지만 결국에 가서는 잠시라도 자기의 근심을 잊기 위해 갑작스레 모든 것을 뒤엎어버리고 음악과 고함 소리에 맞추어 재산을 모두 탕진해버리는 것에 마음을 쏟는 그런 경솔하고 무질서한 존재이기도 한 것이다. 그런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은 이따금씩 몇 달 동안을 목 한 번 펴지 않고 일을 하는데 그것은 오직 하루 동안에 자기가 벌어놓았던 것을 모두 남김없이 써버리기 위해서이며 또다시 새로운 주연을 벌일 때까지는 몇 달 동안이고 일에 열중하는 것이었다. 이런 것을 볼 때마다 참으로 이상스러운 생각이 들었다. 그들 중에 대다수는 새로운 물건을 마련하여 사적인 특징을 드러내길 좋아했다. 예를 들면 제수복이 아닌 어떤 검은 바지라든가 반외투, 주름 잡힌 짧은 외투 같은 것들이었는데 아주 자주 이용되던 것으로는 나리엄한 루바시카나 구리 장식이 달린 혁대 같은 것들도 있었다. 축제일에는 오치장을 하곤 했는데 성장을 하고는 반드시 모든 감옥 안을 어슬렁거리며 자기를 온 세상에 드러내놓는 것이었다. 옷을 잘 차려 입었을 때의 만족감은 어린아이와 다를 바 없었는데 사실이지 여러 가지 면에서 죄수들은 완전히 아이들이었다. 실제로 이 모든 훌륭한 물건들은 웬일인지 갑작스레 주인에게서 사라져 버리기도 하는데 저당을 잡히거나 헐값에 내놓기 때문이었다. 그렇지만 주연은 점차 무르익게 마련이다. 대개 이러한 일은 축제일이나 영명 축일에 맞추어 일어나곤 했는데 이날을 맞은 제수는 아침 일찍 일어나 성상에 초를 봉헌하고 기도를 한 다음 성장을 하고 사식을 주문한다. 쇠고기와 생선을 사들이고 시베리아식의 고기만두를 만들어 황소처럼 포식을 하는데 거의 대개는 혼자서 먹지만 가끔 동료들을 초대하여 자기의 식사를 나눠주기도 한다. 그 다음에 술이 나오는 것이다. 영명 축일을 맞은 사람은 곤드레만드레 취해서 반드시 옥산을 걸어다니는데 휘청거리고 비틀거리면서 자신이 취했고 거닐고 있다는 것을 모든 사람에게 보여줌으로써 다른 사람들의 존경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어디서나 러시아 민중은 술 취한 사람들에게 동정심을 느끼고 있지만 감옥에서는 이처럼 먹고 마시는 사람에게조차도 존경심을 갖는 것이었다. 감옥에서의 이러한 밑빠진 주연은 나름의 귀족주의적인 성격이 배어있다. 마음이 한번 들뜨기 시작하면 죄수는 대부분 음악을 청하기도 한다. 감옥에는 아주 혐오스러운 탈주병 출신의 폴란드 사람 한 명이 바이올린, 바로 그것이 자기가 가지고 있던 유일한 소유물이자 도구였는데 그 바이올린을 켤 줄 알았다. 그는 아무것도 내세울 만한 기술이 없어서 생각다 못해 찾아낸 일이 술 취한 사람에게 고용되어 흥겨운 무곡을 연주하는 일이었다. 그의 임무는 자기의 술 취한 주인인 뒤를 이 옥사에서 저 옥사로 줄곧 따라다니며 있는 힘을 다해 바이올린을 켜는 것이었다. 때때로 그의 얼굴에는 고통과 우수의 빛이 떠오르곤 했다. 그러나 연주를 계속해 돈을 받았잖아 라는 외침 소리에 그는 바이올린을 켜고 또 켜야 했다. 이렇게 돌아다니기 시작하는 죄수는 만일 자기가 이미 만취했다고 해도 필시 누군가가 자기를 주시하고 있으며 그래서 적당한 때에 잠자리에 눕혀줄 것이고 간수가 나타났을 때에는 어딘가에 숨겨줄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었는데 이 모든 일은 완전히 사심없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또한 감옥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거주하고 있던 하사관과 상위 군인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주정뱅이가 절대로 질서를 문란하게 할 수는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역시 안심하고 있었다. 감옥 안의 모든 죄수들도 이 주정뱅이를 주시하고 있어서 만일 그가 소란을 부리고 포악해지기 시작하면
즉시 그를 진정시키거나 쉽게 결박해 버렸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급 관리들도 음주만큼은 보고도 못 본 척했으며 주목하려고도 하지 않았다. 만일 술을 금지한다면 훨씬 더 나쁜 일이 벌어질 것이라는 것을 그들도 아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어디서 술을 구해오는 것일까? 감옥에서도 술은 이른바 술장수에게서 살 수 있었다. 술장수는 감옥에 몇 명이 있었는데 주연을 벌이려면 돈이 들고 죄수들은 돈을 벌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술을 마시고 돌아다니는 사람이 대체로 많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끊임없이 자기의 거래를 잘 해나가고 있었다. 거래는 아주 특이한 방법으로 시작되어 진행되고 결말이 났다. 예컨대 별다른 기술은 없는 데다 일하기를 싫어하면서도 돈은 탐이 나고 게다가 참을성이 없어서 빨리 돈을 모으고 싶어하는 어떤 죄수가 있다고 치자. 그에게는 거래를 시작할 최소한의 돈이 있고 그래서 술장수를 시작할 결심이 커다란 위험을 수반하는 대담한 계획이 서게 된다. 잘못하다가는 그 때문에 태형을 받아 등어리로 보상을 해야 하기도 하고 자본과 물건을 순식간에 날리기도 한다. 그러나 술장수는 일을 시작한다. 처음에는 돈이 별로 없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가 감옥으로 술을 들여와 이익을 남기고 팔아버린다. 2번, 3번 경험을 살려 되풀이하다 보면 간수에게 들키지도 않고 재빨리 돈을 모으게 되며 비로소 현재의 거래를 보다 넓은 기반 위에 놓게 된다. 그는 주인이자 자본가가 되고 대리인과 조수들을 쓰게 되므로 그만큼 위험 부담을 덜게 되며 돈을 점점 더 많이 벌게 되는 것이다. 오히려 그 때문에 위험은 조수들이 안게 된다. 감옥에는 언제나 노름에 져서 돈을 탕진해 버리기도 하고 마지막 한 푼까지 털어서 놀고 싶어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러면서도 별다른 기술조차 없어 처량해 보이기도 하지만 어느 정도 용기와 결단성을 부여받은 사람들도 많이 있었다. 그런 사람들에게도 자기의 등어리만큼은 고스란히 자본의 한 형태로 남아있는 법이어서 이 등어리는 아직도 어떤 일에 쓸 수가 있는데 바로 이 마지막 재산을 탕하는 감옥에서 탕진해버린다. 그는 주인에게로 가서 감옥으로 술을 들여오기 위해 그에게 고용되는 것이다. 부자인 술장수에게는 그런 일꾼이 몇 명씩이나 있었다. 감옥의 바깥 어딘가에도 병사나 상인 출신, 심지어 품행이 좋지 않은 여자들에 이르기까지 그러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비교적 적지 않은 프리미엄을 받기 위해 주인의 돈으로 주막에서 술을 산 다음 그것을 죄수들이 노역 나오는 아주 한적한 곳에 숨겨두었다. 거의 언제나 이 청부업자는 자기가 먼저 술맛을 보곤 하는데 마셔버린 부분은 가차없이 물로 채워 넣었다. 받든 안 받든 죄수들은 너무 까다롭게 굴 수 없었다. 자기의 돈을 몽땅 날려버리지 않고 술을 받은 것만으로도 좋은데 하물며 그게 어떤 것이건 보드카는 보드카니까 말이다. 이 청부업자에게 감옥의 술장수로부터 미리 연락받은 운반책들이 소위 내장을 가지고 나타난다. 먼저 내장을 씻어낸 다음 물을 붓고 그렇게 해서 때가 되면 보드카를 담기 편하게 원래의 습기와 신축성을 보존하는 것이다. 죄송합니다. 실수를 했네요. 보드카를 담은 내장을 죄수는 자기 몸에 가장 숨기기 좋은 곳에다 감는다. 여기에는 물론 밀매업자들 특유의 도둑과 같은 민첩함과 교활성이 나타나고 있다. 그것은 어찌 보면 명예에 해당하는 일이므로 그는 호성병과 보초의 눈을 속이지 않으면 안 된다. 그는 그들을 속이고 만다. 특히 솜씨 좋은 도둑이라면 이따금 신참인 경우 호성병은 항상 하품만 하다 놓치고 마는 것이었다. 물론 그들은 호성병을 사전에 연구할 뿐 아니라 시간과 작업 장소도 고려해 놓는다. 예를 들어 난로공인 재수가 벽난로 위로 기어 올라간다면 거기서 그가 무엇을 하는지 누가 알 수 있겠는가? 호성병이 설마
그를 따라 올라가려고는 하지 않을 것이다. 감옥에 가까이 오면서 그는 모든 경우를 대비해 손에 15꽃베이가나 20꽃베이가짜리 은하 동전 하나를 움켜쥔다. 정문 옆에 상등병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 일터에서 돌아오는 모든 죄수들을 이 상등병 보초는 면밀히 들여다보고 만질 뿐만 아니라 그러고 나서야 감옥의 문을 열어준다. 술을 들여오는 사람은 대개 어떤 부분은 그렇게 세밀히 만지지 말았으면 하고 바라게 된다. 그러나 교활한 상등병은 때때로 이 장소에까지 손을 뻗쳐서는 술을 찾아내고 만다. 그때 마지막 한 가지 수단이 남게 된다. 이 밀매업자는 조용히 입을 다문 채 호송병의 눈을 피해 자기의 수중에 숨겨져 있던 은하를 슬쩍 상등병의 손에 쥐어준다. 그러한 방법을 쓰고 나서야 그는 감옥을 무사히 통과할 수 있으며 술을 가지고 들어올 수 있다. 그러나 이따금 그 방법이 통하지 않을 때도 있는데 그때는 자기의 마지막 남은 자본, 즉 등어리로 뒤처리를 해야만 한다. 소령에게 보고를 하고 그 자본에 채찍질을 하고 그것도 아프게 채찍질을 하고 술을 압수해 가지만 이 밀매업자는 모든 것을 자기가 뒤집어 쓰고 주인을 배반하지 않는데 마음에 새겨둘 것은 이것이 밀고를 싫어해서가 아니라 밀고가 자신에게 결코 유익할 것이 없다는 생각 때문이다. 그래서 그는 채찍을 맞는다. 둘이서 맞는 것이라면 조금이라도 위로가 되었을지 모를 텐데 말이다. 그러나 비록 습관이나 미리 해둔 협상에 따라 채찍을 맞는 등어리에 대해 주인에게서 한 푼도 받지 못하게 된다고 할지라도 이 밀매자에게 아직도 주인은 필요한 존재이다. 밀고는 대개 성황을 이루었다. 감옥에서 밀고자는 조금도 멸시를 받지 않으며 그에 대한 분노조차도 생각할 수 없다. 그를 따돌리지도 않을 뿐더러 그와 계속 친밀함을 유지하기 때문에 만일 당신이 감옥에서의 모든 추악한 밀고를 입증하려고 한다면 사람들은 오히려 당신을 전혀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내가 모든 관계를 끊고 있던 그 방탕하고 비열한 귀족 출신의 죄수는 소령의 쫄병이었던 페치카와 친하게 지내면서 그의 스파이 노릇을 했는데 페치카는 죄수에 관해 그에게서 들은 모든 소식을 소령에게 보고했다. 감옥에서는 모든 죄수들이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어느 누구 하나 이 쓸모없는 자를 벌하거나 아니면 최소한의 비난조차도 하지 않았다. 그러나 나는 또다시 주제에서 벗어나 버리고 말았다. 물론 술이 무사히 반입되는 일도 흔히 있었다. 그러면 주인은 가지고 온 내장을 받아 그들에게 돈을 지불하고 계산을 하기 시작한다. 계산을 해보고 나면 물건이 무척 비싸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래서 그는 이익을 남기기 위해서 다시 한번 다른 그릇에 술을 따라 거의 절반가량이나 한 번 더 물을 탄다. 그렇게 해서 완전히 준비가 되면 비로소 살 사람을 기다린다. 다음 축제일이나 이따금 일을 하는 날에도 살 사람이 나타난다. 마치 황소처럼 몇 개월 동안 일만 하던 이 죄수는 미리 생각해 두었던 그날이 오면 모두 마셔버리려고 꽃베이가를 모아두었던 것이다. 이 불쌍한 일꾼은 꿈속에서도 일을 하는 동안의 공상 속에서도 이날이 다가오기 오래전부터 이날을 꿈꾸기 시작하는데 바로 이러한 매혹이 지루한 감옥의 일상생활에서 그의 정신을 지탱하는 힘이 된다. 드디어 광이 가득한 여명이 동력에서부터 나타난다. 돈도 모았겠다. 압수당하지도 도둑맞지도 않았겠다. 그는 그 돈을 가지고 술장수에게로 간다. 술장수도 처음에는 가능하면 진짜 술을, 말하자면 2번밖에 물을 타지 않은 술을 그에게 준다. 그러나 병에서 술을 따라 내기 시작한 다음에는 빈 부분에 즉시 물을 채운다. 술 한 잔 값이 그러므로 주막보다 대여섯 배나 비싼 셈이다. 그런 술을 취하도록 마시려면 얼마나 많은 잔을 마셔야 되고 또한 얼마나 많은 돈을 지불해야 하는지 상상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술 마시는 습관이 없었고 오랫동안 절제를 해왔기 때문에 죄수는 곧바로 취해버리고 마는데
보통은 자기의 돈이 모두 탕진될 때까지 술을 계속 마셔댄다. 그러다가 돈이 떨어지면 새로 입수한 물건을 흥정한다. 술장수는 동시에 고리 대금업자이기도 하다. 처음에 그에게로 가지고 오는 것은 새로 마련한 개인 물품이지만 다음에는 오래 묵은 잡동사니까지, 드디어는 관급품에까지 손을 댄다. 마지막 남은 걸레까지 맡기고 다 마셔버리면 술꾼은 잠이 들어버리고 그 다음 날에는 머리가 빠개지는 듯한 고통을 받으면서 잠에서 깨어나 술장수에게 공연히 해장술 한 잔을 청하기도 한다. 그는 가엾게도 불행을 참아내면서 바로 그날부터 또다시 노역을 시작해 몇 달 동안을 목 한 번 펴지 않고 다시 돌아오지 않는 영원 속으로 자취를 감춘 행복했던 주연의 날을 꿈꾸며 일을 다시 시작한다. 조금씩 원기를 회복하기 시작하며 아주 요원한, 그러나 언젠가는 다시 차례가 돌아올 또 다른 날을 기다리는 것이다. 술장수에 대해서 말을 한다면 그렇게 장사를 하면서 수십 루블이나 되는 큰 돈을 벌어 마지막으로 술을 준비하지만 이번에는 거기에 물을 타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것은 자기가 마실 것이기 때문이다. 장사는 그만하면 충분하니까 이제는 자신이 즐겨볼 차례인 것이다. 주연과 폭음과 음식과 음악이 시작된다. 자금은 충분하며 가장 친근한 하급 간수까지 매수해 놓았다. 주연은 이따금 며칠씩 계속된다. 물론 준비한 술은 곧 바닥이 나버린다. 그러면 이 탕아는 자기를 이미 기다리고 있던 다른 술장수들에게로 가서 마지막 한 푼 남은 꽃배기가까지 탈탈 털어서 마셔버린다. 다른 죄수들이 이 흥청거리는 죄수를 지키기는 하지만 그러다가 때로는 상급 관리나 소령 혹은 당직 장교의 눈에 띄기도 한다. 그는 위병초소로 끌려가서 만일 자금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을 빼앗기고 마지막에는 채찍을 맞는다. 몸을 비틀거리며 그는 다시 감옥으로 돌아오지만 며칠 지나지 않아서 다시 술장수의 기술을 발휘하기 시작한다. 탕자들 중 다른 사람들은 물론 부자들이지만 여자에 관해서도 상상을 한다. 많은 돈을 들여 그들은 이따금 일을 나가는 대신에 매수한 호송병과 함께 요새에서 어딘가에 한적한 교회로 슬그머니 잠적해버린다. 그곳 도시의 변두리에 있는 한 외딴 집에서 그들은 온 세상을 가진 듯 거드름을 피우며 향연을 벌이고 실제로 말할 수 없을 만큼의 금액을 탕진해버린다. 돈이라면 누구도 죄수를 혐오스러워하지 않으며 호송병들도 어떻게 해서든지 사전에 이런 일을 알려고 접근한다. 그런 호송병들은 대개 스스로가 감옥의 후보가 되어버리고 만다. 그러나 돈이면 모든 것을 할 수 있으므로 그러한 여정은 거의 언제나 비밀로 남게 된다. 그러한 일들은 아주 드물게 일어난다는 사실을 덧붙여야 하겠다. 이런 일을 하려면 너무나 많은 돈이 들기 때문에 여성 찬미자들은 전혀 위험하지 않은 다른 수단에 매달리게 된다. 감옥 생활의 초기에 아주 잘생긴 소년 죄수 한 명이 특히 나의 호기심을 끌었다. 그의 이름은 시로뜨낀이었다. 그는 여러 가지 면에서 아주 수수께끼 같은 존재였다. 무엇보다도 그의 아름다운 얼굴이 나를 놀라게 했으며 그는 아직 만 23살도 넘지 않은 것 같았다. 그는 특별실, 말하자면 무기 제수 옥사에 있었으므로 가장 중대한 군 범죄자 중의 한 사람이었다. 조용하고 얌전하며 말수가 적을 뿐만 아니라 웃는 일도 극히 드물었다. 그의 푸른 눈의 단정한 외모와 청아하고 부드러운 얼굴, 브론드의 머리카락을 가지고 있었다. 절반쯤 깎은 머리도 그를 추하게 만들지는 못했다. 이처럼 그는 잘생긴 미소년이었다. 그는 아무런 손재주도 없었으나 돈은 비록 조금일지언정 이따금씩 가지고 있었다. 그는 눈에 띌 정도로 게을렀으며 방종스럽게 나다니곤 했다. 사실 누군가 다른 사람이 그에게 때때로 붉은색 루바시카와 같은 좋은 옷을 입혀주기라도 한다면 시로뜨끼는 새 옷 때문에 기뻐서 자랑하느라
아마도 옥사마다 돌아다녔을 것이다. 그는 술도 마시지 않았고 노름도 하지 않았으며 거의 누구와도 다투지 않았다. 그는 이따금 두 손을 호주머니에 집어넣고 조용히 생각에 잠겨 옥사 뒤편을 걷곤 했다. 그가 무엇에 관해 생각할 수 있을지 상상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호기심 삼아 때로 그를 불러 세우고 무엇에 관해 물어본다면 그는 제스라고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이내 아주 공손하게 대답을 하겠지만 대답은 항상 간단해서 더 이상 말을 이어나갈 수가 없었다. 아마도 10살 난 아이처럼 당신을 쳐다볼 뿐이리라. 돈이 조금이라도 생기게 되면 그는 자기에게 필요한 물건을 사거나 윗도리를 수선한다든지 아니면 새 장화를 마련하는 것이 아니라 흰빵이나 양념을 넣은 당밀과자를 사서 먹어치운다. 마치 만 7살 난 아이처럼 말이다. 이봐, 시러뜯긴! 죄수들은 말하곤 했다. 너는 까자네 고하지? 일을 하지 않은 시간이면 그는 주로 다른 옥사를 방황한다. 모든 죄수들이 자기 일에 여념이 없을 때에도 그 혼자만이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이다. 그렇게 그와 그의 친구들은 이따금 조롱한다고 해도 그는 아무 대꾸도 하지 않고 돌아서서 다른 옥사로 가버리고 만다. 때때로 심하게 놀림을 받으면 얼굴이 붉어지기도 한다. 그래서 나는 종종 이렇듯 조용하고 선량한 존재가 어떻게 감옥에 오게 되었을까 생각해 보곤 했다. 한 번은 내가 병원의 제수 병실에 누워있을 때였다. 시로뜯긴도 역시 병을 앓고 있어서 내 옆에 누워있었다. 어느 날 저녁 무렵 나와 그는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는데 그는 뜻밖에도 마음이 격해지었는지 이를테면 어떻게 자신이 병사로 선발되었으며 그래서 자기의 어머니가 자기를 전송하며 울던 것이며 신병 생활이 얼마나 고되었던지를 나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었다. 그는 신병 생활은 정말로 견딜 수 없노라라고 덧붙였다. 왜냐하면 그곳에는 모든 사람들이 화를 잘 내고 엄격했으며 지휘관들도 거의 언제나 그를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이었다. 그래서 일은 어떻게 끝이 났나? 내가 물었다. 어쩌다가 이런 구석까지 오게 됐지? 그것도 특별실에 말이야. 이봐, 시로뜯긴? 그래요. 알렉산드르 페트로비치 씨. 보병대대에는 1년도 채 있지 못했습니다. 내가 이곳에 온 것은 중대장인 고리 페트로비치를 죽였기 때문이죠. 그 말은 들었지. 그런데 시로뜯긴, 어떻게 자네가 사람을 죽일 수 있었는지 난 믿을 수가 없네. 그렇게 되고 말았습니다. 알렉산드르 페트로비치. 무진장 괴롭더군요. 그렇다면 다른 신병들은 어떻게 살아가겠나? 물론 처음에는 괴롭겠지만 조금 지나면 익숙해지고 그러고 나면 자네도 알다시피 훌륭한 병사가 되는 것이 아닌가? 아마도 자네 어머님이 자네를 무척이나 품 안에서만 키우신 모양이군. 18살이나 될 때까지 우유와 당밀과자만 가지고 기르셨나 봐. 사실 어머니는 저를 무척이나 사랑하셨어요. 내가 신병에 뽑혀가게 되자 그 뒤에 소식을 들으니 어머니는 몸져 누우시고 일어나지를 못하셨다는군요. 그래서 신병 생활이 무척이나 괴로웠죠. 중대장은 나를 미워하고 무슨 일만 있으면 기합을 주는데 무엇 때문인지 도대체 알 수가 없었습니다. 나는 모든 사람들의 말을 잘 들었고 규칙대로만 생활했습니다. 술도 마시지 않았고 아무것도 빌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알렉산드라 페트로비치, 만일 사람이 무엇인가를 빌린다면 그것처럼 나쁜 일은 없겠죠. 그렇지만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 얼마나 박정한지 울 곳조차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따금 구석으로 가서 거기서 혼자 울곤 했죠. 그러던 어느 날 나는 보초를 서고 있었습니다. 이미 밤이었고 나를 초소 옆 총을 보관하는 곳에 배치시키더군요. 바람 부는 그런 날이었어. 얼마나 캄캄한지 누가 눈을 잡아 뽑아도 모를 지경이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점점 기분이 나빠지기 시작하더군요. 나는 소총을 발에 세우고
총검을 뽑아 옆에 놓았습니다. 오른쪽 장화를 벗어놓고 총구를 가슴에 댄 다음 그 위에 몸을 굽혀 엄지발가락으로 방아쇠를 당겼죠. 살펴보니 불발이더군요. 나는 소총을 검사해서 불구멍을 깨끗이 한 다음 새 화약을 채워 부싯돌을 다듬고 다시 가슴에 겨누었죠. 그런데 화약은 터졌지만 또다시 발사가 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웬일인가 하고 생각하면서 나는 장화를 신고 총검을 다시 꽂은 채 잠자코 주변을 서성거렸죠. 바로 그때 이 일을 결심했던 것입니다. 신병 생활만 아니라면 어디든 좋다 하고 30분쯤 지난 뒤 순찰을 하던 중대장이 곧장 내게로 다가와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밖에 보초를 서지 못하나? 그는 소총을 손에 집어들고 총구까지 들어갈 정도로 총검을 그에게 꽂았죠. 그리고는 4,000km 이상을 걸어서 이곳 특별실에 오게 되었죠. 그는 거짓말을 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렇지 않다면 무엇 때문에 그가 이 특별실에 보내졌겠는가? 일반 범죄라면 형량은 훨씬 가볍다. 그러나 오직 실어뜯기만이 자기의 동료들 중에서 잘생긴 용모를 지니고 있었다. 그와 비슷한 죄를 저지른 다른 죄수들을 보면 이곳에서는 모두 15명 정도 되는데 그들을 바라보는 것조차도 두려울 지경이었다. 2-3명쯤은 그런대로 괜찮지만 나머지는 모두가 다 귀가 처져 있거나 단정치 못하고 불결한 사람이었으며 머리가 흰 사람들도 있었다. 만일 사정이 허락한다면 나는 언젠가 좀 더 자세히 이들에 관해 이야기를 하고 싶다. 실어뜯기는 가진과 자주 어울렸다. 가진은 내가 이 장의 서두에서 언급했던 바로 그 인물로 술에 취해 취사장으로 뛰어들어 감옥 생활에 관해 내가 가지고 있던 원래의 개념을 혼동시켰던 사람이다. 이 가진이라는 사람은 무서운 존재였다. 그는 누구에게나 무섭고 고통스러운 인상을 불러일으켰다. 그 사람보다 더 잔인하고 흉물스러운 것은 결코 아무것도 없을 것 같다는 느낌이 줄곧 들곤 했다. 나는 또볼스크의 감옥에서 간악하기로 유명한 강도 까메네프를 본 적도 있고 그 뒤에는 흉악한 살인범이었던 탈주병 출신의 미결수 소콜로프를 만난 적도 있었다. 자, 오늘은 읽다가 계속 실수를 하고 피곤해서 첫인상 부분인데요. 여기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뭔가 읽어주는 아저씨였습니다. 감사합니다.